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자, 행정학 공부를 우리가 이제 2단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죠. 지난번까지는 행정학의 이제 통치 구분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는 뭐 행정의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어떤 총체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시장 실패라든가, 정부 실패라든가, 시장 개입, 케인즈의 경제학, 이런 걸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정책학에서는 그동안 행태주의가 정책을 우습게 봤잖아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행태나 정책이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엘리트주의예요. 지난번에 약간 문을 띄었었는데 시험에 꼭 출제되고요. 엘리트주의로 나간다. 이건 뭐냐면 무의사 결정론까지 된다고 그랬죠. 사실은 엘리트주의와 그 다음에 다두제가 있어요. 다두제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똑같진 않아요. 학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분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견해도 있고 소수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정책학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정책학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6문제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two phase of power 해가지고 1차적 권력과 그 다음에 2차적 권력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트에서 나온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이론에서 강조됐던 것이 물론 소수자가 하기 때문에 무의사의자 결정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의사 결정론. 의사 물어보지도 않아요. 엘리트가 있다. 엘리트 예를 들어서 막 5명이 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이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 그 다음에 원내 총무, 그죠? 그 다음에 정책의장,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몇 명, 뭐 대통령 후보 해서 5명 정도가 그 당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사 결정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의사일적 결정론하면 얘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계 질서라는 게 여기서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엘리트한테 이 반감을 사는 얘기 있죠. 이런 거는 거론조차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조차 못해. 그럼 뭐예요?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이론과 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엘리트 이론 말이죠. 19세기에 엘리트 이론이 있었어요. 원래 19세기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좀 세계사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사실은 유럽의 최강자,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 최강자는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최강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잘 나갔는데, 사실 오스트리아하고 지금 뭐 독일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 쪽인데, 사실은 1804년도 누가 집권했었냐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나폴레옹이라고 있었죠. 나폴레옹이 보불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면 러시아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가니까 추웠죠. 러시아는 약간 북방 쪽이잖아요. 그래서 군사가 3분의 1이 얼어 죽고 다시 프랑스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프랑스 오자마자 탄핵당해가지고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가서, 감옥이라는 게 유배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지중해라고 하죠. 지중해는 조그만 섬에서 여러분들 이 코르시카라 섬이라 있어요. 이탈리아 그 바로 밑에 섬이 있는데 가깝잖아요. 그죠? 거기서 탈출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천할 했죠. 문제는 뭐냐면 천할 가졌는데 또 탄핵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번에 대서양으로 가요. 프랑스에서 대서양까지. 여러분들 유럽은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유럽 있고,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쪽으로 여기 갑니다. 여기 보면은요, 알제리 뭡니까, 여기 나이지리아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콩고 공화국 이런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섬에 유배가 됩니다.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는 불행을 겪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당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도 아니었죠. 프로이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엘리트들이 집권하고 정책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사실 1880년대 전까지는 행정이라는 걸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계급 이론이 또 등장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자본과 노동 위에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마르크스 경제학을 피고서 저 영국에 추방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학 이론, 계급 투쟁론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 러시아라든가 혁명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중국 혁명 발생하고 중국의 모택동이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을 흥남 부도 그 당시에 김일성 대위인가 했었어요. 그 당시 뭐 항일운동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당시 항일운동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인정할 거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뭐 독재로 갔기 때문에 지금 욕을 얻어먹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르크스 엥겔스하고 한판 붙은 사람이 이제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버라고도 합니다. 막스 웨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르크스 엥겔스는 계급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이제 계급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노동자가 투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정치, 경제, 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막스 웨버라는 사람은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막스 웨버는 계층을 강조했습니다. 계층. 그래서 뭐 상중하 이렇게 계층을 서로 환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 막스 웨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무원 분야를 가게 되면은 막스 웨버가 또 좋은 어떤 이론을 또 강조해요. 뭐냐면 이 공무원 이론 있죠. 공무원 이론을 상당히 띄워줘요. 막스 웨버가. 그래서 막스 웨버가 그러나 마르크스 엥겔스가 원체 그 까다롭고 날카로운 이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마르크스를 생각하죠. 그렇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알고 보면 뭐 나중에 러시아도 뭐 후르시초프 소련이죠. 후르시초프라든가 여러 가지 독재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한 위성국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했죠. 사실 김일성은 친러파예요. 친러파. 아시겠죠? 자, 거기서 국가 중심적 그다음에 사회 중심적 국가관과 대비된다. 베버. 여기다 신을 붙였습니다. 원래 베버는 마르크스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베버가 강조했던 이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좀 반대적인 성향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주의가 있습니다. 별표 치세요. 코퍼라티즘이라고 그래요. 조합주의. 조합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학은 이렇게 주의라든가 프린서플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론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코퍼라티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코퍼라티즘은 뭐냐면 다원주의적 이익 대표와 어떤 상충적 관계가 있어요. 다원론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은 다원주의다 그러면은 다양한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엘리티즘은 그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트는 뭡니까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만 따라와라 이런 이론이 되겠죠. 여기하고 충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합주의는 코퍼라티즘이라고 하고 이건 뭐냐면 다원주의적 이익 대표와 충돌한다, 대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퍼라티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코퍼라티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엘리트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트. 이게 엘리트가 문제예요. 근데 엘리트로 나가다가 우리나라도 엘리트주의 했었잖아요. 1980년대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서로 총 쏴주고 서로 죽이고, 그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 했잖아요. 대통령도 5번인가 해서 5번이 해먹었을 거예요. 유신헌법. 그러다 보니까 김재규라고 있죠. 김재규가 총이 이제 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망하고, 집권을 한 사람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이잖아.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겁니다. 자, 코퍼라티즘은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신조합주의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오 코퍼라티즘이라고 해요. 네오 코퍼라티즘. 자, 코라는 것은 합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 이 조합주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엘리트가 있지만 엘리트는 바로 국가 위주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큰 개념이에요. 국가가 이 행정이라든가 정책을 이끌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 조합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자본이라든가 노동자 계급을 다 끌어안아요. 일종의 캡처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포획 이런 개념인데 국가가 다 끌고 갑니다. 국가 위주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지금 세계 3위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일본이랑 국가는 일본 국민이 지금 1억 한 3천만쯤 돼요. 자,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낼게요.
일본 인구가 많을까요? 아니면 러시아 인구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인구가 더 많아요. 일본이 지금 나라는 우리하고 조금 1.5배 정도 큰데 인구는 말이죠. 러시아보다 더 인구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엘리트 이론이 이제 강조됐다. 자, 코퍼라티즘의 핵심 포인트는 엘리트 이론과 결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조합주의 아까도 강조드렸는데 이거는 주로 뭐냐면 독일과 그 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 있어요. 이런 국가에서 국가라든가 노동 자본 사이에 어떤 동반자, 줄거세요. 동반자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 바로 신코퍼라티즘, 즉 신조합주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발전하냐면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와 그 다음에 신중심주의 권위주의 이렇게 바뀝니다. 상당히 많이 많죠. 근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시험이 나오는 게 한 20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16문제 똑같은 문제 나와요. 왜? 엉뚱한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나왔다면 무슨 이론이야? 누구 이론이야? 누구 논문이야? 이렇게 따지고 되면 답이 없어요. 답이 두 개일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법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 좌우 요인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엘리트 이론 공부했는데 주도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주도 집단. 그 다음에 정치 체제. 우리가 체제 이론 공부했었잖아요. 체제. 그죠? 그것도 공부했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중요성인데요. 우리가 체제 이론이라든가 이쪽에서 강조될 게 뭐냐면 어떤 쟁점이 있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충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 형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폴리스 메이킹이라고 그래요. 이미지 메이킹처럼 폴리스도 메이킹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폴리스 메이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떤 정책을 우리가 이끌어 가는데 정책 인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교 정책, 군사 정책, 그 다음에 뭐 경제 정책, 그 다음에 문화 정책, 그 다음에 이민 정책 다 쓰고 있죠. 정책이라는 말은 다 들어갑니다. 교통 정책, 그죠? 그 다음에 뭐 출산 정책 다 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책 수단의 채택 활동이다. 이렇게 채택. 자, 채택입니다. 채택 활동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채택할 때는 결국에는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의사결정의 유형,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분석결정, 그 다음에 정치결정, 그 다음에 직관적 결정, 습관적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습관적 결정에다 별표 치세요. 거기 보면 선택하고 SOP가 나옵니다. SOP는 뭐냐면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해가지고 이것은 표준적 작업 절차, 어떤 표준을 정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표준 운영 절차. 자, 이게 중요합니다. 표준 운영 절차.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책이 하도 많으니까 비슷한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어떤 표준 기준을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군사 정책을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F-35 이글 전투기죠. 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해는 20개, 내년부터는 뭐 향후 5년 동안은 뭐 40대 이렇게 이제 수입을 하는데 얼마에 들어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공군 또 F-35가 있고 그 다음에 해군 35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 종류입니다. 같은 35를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표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죠? 외국에 우리가 원조할 때는 이런 단계, 이런 걸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표준 운영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 목표 간에 또 충돌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책 목표 간의 이제 상호 관계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뭐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주종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완 관계도 있어요. 그죠? 컴퍼센트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정책끼리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번에 우리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의학 정책이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정책이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이걸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화이자와 모데나를 가지고 오느냐 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로제네카라든가 얀센, 코비박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 세 번째였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자 그러지 말고 특허를 우리가 사와 가지고 여기 현지 공장을 만들자 이런 얘기였어요. 자, 이런 정책이 충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정책이 충돌하는 원인은 뭡니까? 자본이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돈이 많으면 다 사오고 할 텐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파트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 많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대안의 탐색 과정 개발이라는 게, 이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에 어떤 소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점중주의가 나옵니다. 점중주의.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점중주의. 이거는 계속 출제되어 있어요. 자, 점중주의가 있는데, 점중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단계.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단계를 거치면은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시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좋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점중주의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심사숙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중주의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대안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말이도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A라는 플랜이 있고, A 플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B 플랜이 있어야 돼요. 플랜도 이제 B 플랜이 중요하잖아요. B 플랜. 그래서 B 플랜 정책을 잘 쓰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과학에서 또 강조드린 거, 인문과학, 사회과학에서 강조드리고 자연과학에서 강조드릴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인과관계 모형입니다. 모든 게 원인이 있고 코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결과가 있어야죠. 리절트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됐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과관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아담 스미스의 수요 공급 이론이 한번 또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하게 되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자유 토론법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이건 뭐냐면, 자, 익명이라고 그러죠. 익명의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는 약간 변형된 그런 유형도 있어요.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 델파이라고 합니다. 델파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 델파이 개념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델파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이 전철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전철 얘기 들어봤죠. 과거에 전철을 밟지 마라 이런 말 하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회전한다,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났던 일을 분석을 해요. 사람들이 ABC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A 다시, 그 다음에 이제 B 다시, C 다시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죠? 잘 되는데 왜 잘 될까? 이거 모여가지고 회의하죠. 회의해가지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요. 이것을 바로 총이라고 합니다. 총이라든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델파이 기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일종의 점쟁이라고 볼 수 있죠. 점쟁이도 탁 보면 알잖아요. 언제 했냐, 나 이거 어디서 구매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상상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럼 보통 자식을 두게 되면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결혼할 때 됐다. 그러면 어때요?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생각해서 점쟁이가 예측하죠. 점괘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종의 무당인 거예요. 무당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샤먼이라고, 샤먼.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샤먼인 거예요. 샤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연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산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연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뭐냐면 이렇게 종전에 있던 어떤
인과관계 같은 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뽑아내는 것이고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게 바로 델파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별표 좀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델파의 기법 말고 말이죠. 이거 말고 또 어떤 기법이 있냐면 회람 기법이 있어요. 회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람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박물관처럼. 자,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신라 시대 이렇게 있었죠. 앞으로 토기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보면은 토기에 따라서 뭐 문화가 결정되고 어쩌고. 토기는 바로 음식물을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서 부족이 쳐들어오면 전쟁도 해야죠. 이게 동으로 했느냐 뭐 철로 했느냐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칼싸움 했는데 동으로 구리로 했으면 후여지잖아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델파이에도 말이죠, 두 가지 델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델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델파이가 있습니다. 자, 별표 5개 치시고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일단 분석하고 좀 이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델파이는 뭐냐면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격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책 델파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그래도 손쉬운 방법이 누굽니까? 전문가한테 연락하면 돼요. 이번에도 한강 사건이 있었죠. 전문가한테 연락하면 되는데 이거 안 했죠. 그죠? 서울경찰청장하고 서울시장이 이걸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이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전문가 집단한테 얼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강의 온도라든가 물 흐름 이런 것도 다 계산하고 지형도까지 계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인한테 또 물어보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정책 델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뭐냐면, 자, 일반적 델파이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익명성을 요구했죠. 자, 일반적 델파이는 익명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정책 델파이는 다릅니다. 별표 쳐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익명합니다. 선택적 익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죠. 이거를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요거는 선택적 델파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더 발전된 델파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정책 델파이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간의 어떤 의견 차이, 갈등 이런 것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대외 정책을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북한하고 남한의 정책, 우린 통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정책 델파이에서는 충돌되는 개념, 그 다음에 의견이 상충되는 개념을 부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익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숨길 수도 있고 안 숨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치라든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예측 방법이 있는데 결과 예측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이 두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투사 이렇게 뭐냐면 투영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투영. 그 다음에 예견, 프리딕션이라고 합니다. 프리딕션. 이런 방법, 예견도 있죠. 거의 비슷한 말 같죠. 자, 일종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방사선 이런 거 하죠. 엑스레이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는 일단 피 검사하고 영상 촬영하듯이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책도 엑스레이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가 부르죠. 어디가 아프다 예견할 수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다거나 몸이 뭐 어디가 안 좋겠다 예견할 수 있죠. 그리고서 이제 이 세포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떼가지고 가서 이제 암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컨젝처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주관적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걸 추측이라고 합니다. 추측. 그 다음에 미래 예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계적 분석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자, 지난번에 우리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인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했어요. 했어요? 안 했죠. 그 모형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이 훈련도 같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자, 여러분들 한미 연합 훈련 하게 되면은 얼마가 깨지냐면은 여러분들 충격 먹지 마요. 20조가 깨져요. 20조. 엄청난 겁니다. 1년에. 엄청나죠.
장난 아닙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이 항공모함이 옵니다. 항공모함 2대 이상 와요. 에브라함 링컨호라든가 여러 가지 항공모함 오죠. 사람도 오죠. 지금 우리 주한 미군이 지금 3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3만 5천 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것이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왜? 그냥 주둔하고 있을 때와 예를 들어서 스텔스기가 한번 출동할 때마다 1억이 들어요. 1억. 아시겠죠? 이런 팬텀기가 아닙니다. 이게 1억이 들고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소모되는 열량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뭐 구축함,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돼야 되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이나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걸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도 시뮬레이션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태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메서컬러지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망성은 뭐냐면 desirability라고 합니다. 소망성은 내가 어떻게 일단 정책 결정하는데 소망하겠죠.